기원전 3100년, 지금으로부터 무려 반만년 전에 나일강 유역에서 고대 이집트 문명이 탄생한다. 외부의 침략과 점령을 거치며 흥망성쇠를 이어가던 이집트 문명은 람세스 2세 시대가 되며 전성기를 맞이한다. 하지만 기원전 17세기경 새로운 이민족이 세력을 확장하며 이집트에 도전장을 내밀게 되고, 두 제국은 전략적 요충지를 두고 점차 충돌하게 되는데, 이번 주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에서는 고대 왕국의 충돌이자 인류 최초의 전투로 기록된 카데시 전투에 관해 알아본다. 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미세입니다. 무려 3,300여 년 전쯤 두 개의 고대 문명이 충돌을 합니다. 그리고요, 이 오래된 전투가 현재에도 재현이 가능할 만큼 자세하게 기록으로도 남아 있습니다. 이집트와 히타이트의 충돌입니다. 네, 오늘 이 두 국가들이 왜 충돌을 했었는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땠는지 이 카데시 전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임용환 소장님, 광민수 소장님 모셔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 세계사 얘기를 할 때 그냥 누구나 빼놓지 않고 딱 떠오르는 거 이집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집트 하면 이분을 빼놓고는 얘기하실 수 없습니다. 강민수 소장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집트의 좀 유일한 학과 박 교수님이시죠? 뭐 그렇지는 않고요. 네. 예, 굉장히 적은 전공자들 사이에 이제 있는 또 다른 전공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집트가 몇 년 전에 시작인 거예요? 이 고대 이집트 문명이라고 하면은 이제 공식적으로는 그러니까 대략 한 기원전 3,100년 정도에 기원 전 3,100년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이제 5,100년 정도 전에 그 이제 나르메르 혹은 메네스라고 하는 이제 파라오가 이집트를 최초로 통일을 하거든요. 그 시점을 이제 보통 고대 이집트 문명의 시발점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되고, 특히 이 나르메르라고 하는 파라오는 이제 심지어는 이집트 밖에,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게 될 그 레반트 지역에서 네. 그 사람이 이름이 적혀져 있는 유물들도 발굴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문자 기록이 등장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정말 그러면 저희가 그냥 머릿속에 저희 머릿속에 보통 떠오르면 이제 저희는 그런 게 있잖아요. 단군, 그리고 뭐 고조선 이후에 뭐 이 삼국 시대로 넘어가고 뭐 예. 그래서 머릿속에 쭉 이렇게 정리되는 게 있잖아요. 이집트도 이게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뭐 워낙 긴 기간이다 보니까 네네. 말씀드리려면은 엄청나게 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최대한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말씀드린 것처럼 기원전 3,100년에 처음 이집트 문명이 시작이 되고, 그 이후로 공식적으로 이집트 문명이 끝나는 시점은 대략 한 기원전 30년 정도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클레오파트라. 네. 그 클레오파트라가 로마 제국한테 이제 패배함으로써 그 시점을 이후로 이집트는 이제 로마 제국의 속주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시간, 이제 3,00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이제 이집트 문명이 계속 이제 그 존재하게 되는 건데, 이제 그 시절 동안에 이집트가 이제 뭐 강했던 적도 있고 약했던 적도 있고 이런 그 부침이 계속 이제 그 이어지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제 왕국기라고 하는 시기들이 있어요.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 이제 뭐 고왕국이 제일 오래된 것이고, 근데 신왕국이 제일 최근의 어떤 그 왕국인데, 이 왕국기는 이집트가 이제 통일이 되어 있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시기이고, 그 왕국기들 사이사이에 중간기라는 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제1중간기, 제2중간기, 제3중간기. 이 중간기는 이집트가 이제 분열되어 있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중국을 생각해 보시면 이제 춘추전국 시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집트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인 피라미드는 이제 주로 고왕국 시대에 지어지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이 카데시 전투고 카데시 대전은 신왕국 시대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정말 그 긴 역사 중에 짧은 부분이지만 우리 각선님께 많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이집트는 정말 많이 들어봤지만요. 이 이집트와 충돌했다는 이 히타이트는 좀 생소하거든요. 이 히타이트는 어떤 나라예요? 근데 이게 좀 어려운데, 이집트가 정말 선명한 선이라면 히타이트는 안개 속에서, 그리고 논쟁거리도 정말 많은 왕국이에요. 그래서 기원전 17세기 경에 이제 아나톨리아라고 지금 소아시아 말머리처럼 생긴 거기로 들어왔던
어떤 부족들의 연합체, 그냥 대체로 공통점은 인도 유럽어족이다 뭐 이러는데 원래 기록엔 하티라고 돼. 네, 원래는 그냥 이제 이집트 쪽의 기록에서는 HT라고 씁니다. HT. 예. 근데 그것도 정식 명칭은 아니라는 예. 설도 있고 뭐 그래서 하여간 그래서 이게 존재도 이상한 왕국이에요. 예. 이게 말하기 참 한도 끝도 없는데 네. 하여간 어디선가 나타난 신비의 종족이 이제. 이제 멋지다 이렇게 하니까 이 신비의 3,000년 문명을 가진 왕국과 대결하게 되는 거죠. 히타이트는 그 지배계층의 출신 지역 자체가 어딘지도 알려져 있지가 않고요. 또 이 히타이트가 이집트에 비해서 당연히 이제 훨씬 더 짧은 기간 그 존재했었지만 현대 학자들이 이 제국에 대해서 그 이제 자세히 알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게 신기하게도 이제 보통 이제 서양인들이 이제 고대 문명에 대해서 연구를 할 때 처음에 그러니까 초창기의 학문 그 학자들이 의존하던 사료가 두 종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성경, 네.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이제 고대 그리스인들이 남겨놓은 기록인데 성경에는 히타이트가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고대 그리스인들은 히타이트에 대해서 기록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 때문에 사실은 이 처음에 이 히타이트라는 존재가 고고학적으로 밝혀졌을 때 학자들이 도대체 이거 뭐지? 라고 했을 정도로 예, 하지만 여전히 수수께끼가 많은 집단이라고 한마디로 진짜 어디서 신비의 종족이네요. 언제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종족인데 우와, 진짜 신기하네. 저 중학교 때 우리 역사 선생님이 이것만 밝혀내면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고 역사에서 내가 그 말 듣고 저건 하면 안 되겠다. 근데 이 두 나라는 그러면 어떻게 하다가 충돌을 하게 된 거예요? 중간에 한번 침략당한 적이 있어요. 중요한 유명한 힉소스 시대인데 그 전까지는 이집트는 별로 대회를 이렇게 막 나가서 정복하고 이런 나라가 아니에요. 여기에 모든 게 다 있어. 굳이 나갈 필요 없어. 약간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전쟁 기술도 굉장히 느렸어요. 다만 전쟁 안 한 건 아니고 자기들끼리 맨날 했고 계속 남쪽으로 내려가서 이제 제일 유명한 누비아, 지금의 남수단을 정복하는 건데 그 정도까지 하고 사는데 힉소스가 침입해 와요. 그리고 250년 정도 지배하다가 나가게 되니까 아 이게 가만히 있는다고 안전하게 사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는 것 같아요. 근데 다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강하고 행복하게 살면 적이 쳐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예. 또 우리쯤 되면은 쳐들어와도 다 쫓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다가 순식간에 역전돼서 이제 남의 나라 지배를 한 번씩 받죠. 그러고 나면 이제 갑자기 이제 막 공격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문명이 탄생하던 당시부터 모든 것을 갖추고 있던 그 지역이었고 또 이 사람들이 신화적으로도 태초부터 모든 것이 완벽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변화를 추구하지 않고 기존에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그 상황을 지켜나가는 데 주력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왕국이나 중왕국 시대 때는 뭐 이제 쉽게 얘기하자면 약간 이제 고립주의적인 정책을 펼쳤어요. 그리고 이 고립주의가 가능했던 그 여건을 살펴보면 뭐 일단 그 이집트 외부에 이집트를 위협할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정치체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중왕국 말기에 저쪽 팔레스타인 지방은 아니지만 누비아 지역에 대해서 이집트가 약간 더 강력한 통치력을 발휘하기 위한 노력들을 합니다. 요새를 계속 짓고 점점 남진하는 정책을 펼쳐요. 그러다가 중왕국이 해체되면서 이게 다 이제 무너져 버렸죠. 그 중왕국이 해체된 이유 중에 하나가 또 힉소스의 침략이었고 헤카우 카수트라는 이름을 그리스식으로 음차한 것이 힉소스거든요. 헤카우 카수트는 이제 외국의 지배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집트 북부에서 독립된 왕국을 세우고 거기서 이제 이집트를 반 정도 통치를 했고 그때 이집트 남쪽에서는 이제 토착 왕국이 있었고 이 토착 왕국이 힉소스랑 경쟁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힉소스를 이제 밀어내고 이집트를 다시 재통일한 거예요. 그게 신왕국인데 근데 그때 힉소스의 침략을 받았던 그 경험이 이집트인들한테 약간 트라우마로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왕국 시대가 되면은 이 파라오들은 이제 정말 중왕국 시대나 고왕국 시대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극적인 대외 정책을 펼치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아예 누비아 지역은 남쪽의 누비아 지역은 그냥 이집트 영토로 편입시키려고 하고 정말로 편입을 시켜버려요. 우리가 이제 또 얘기하게 될 그 아부신벨 대신전 같은 경우는 사실 누비아 지역에 세워진 이집트 신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비아 지역을 이집트화 시키려는 노력이에요. 그러니까 문화 통치가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누비아에서는. 근데 반면에 팔레스타인 지역은 그렇게까지 직접 통치는 안 하는데 훨씬 더 적극적인 군사 전쟁을 펼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이제 신왕국 초창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군사적으로 성공한 파라오라고 생각을 하면
뭐 투트모스 3세나 뭐 람세스 2세를 보통 얘기하는데 그보다 앞서서 투트모스 1세 때 이집트군이 심지어는 유프라테스 강까지 진출을 해요. 그러니까 저기 지금 터키 동부, 시리아 북부인 유프라테스 강 상류를 이제 가가지고 유프라테스 강을 넘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그 있어요. 소아시아, 유라시, 그 중앙아시아까지 다 밀고 올라간 거네. 예, 거기까지 올라간 이게 거죠. 전쟁할 때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가끔 전쟁을 안 해본 군대는 겁도 나고 그러니까 무기만 잔뜩 갖다 놓고 방어선만 지켜요. 근데 지금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적이 먼저 치면 그때가 방어하면 된다 그러는데 사실 이게 전략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예.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전쟁을 많이 하는 군대는 방어선을 지키는 게 아니라 사실 계속 나가죠. 예. 계속 나가서 적이 공격할 수 있는 어떤 기지를 깨버려야 돼요. 예방적 안보 그렇죠. 차원에서 예. 신왕국 시대 파라오들이 계속해서 그 팔레스타인 지방을 치고 올라갔던 것 같아요. 기원전 3100년 최초로 문명을 이룩한 고대 이집트는 고왕국과 중왕국을 거치며 내치에 주력한다. 하지만 힉소스의 침략으로 100여 년간 지배를 받게 된다. 이후 이집트는 힉소스를 몰아내고 신왕국 시대를 시작하며 기존과 다르게 공격적인 외교 정책을 펼친다. 그 아까 이집트는 모든 게 완벽했기 때문에 우리는 뭐 어디 갈 필요가 없어라고 생각했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로마 시대 때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왜? 누워서 밥 먹고 입에 넣었다가 뱉고 먹고 토하고 막. 약간 이집트도 그 정도로 부유했어요. 이제 부유했습니다. 투트모스 1세 시대 이후에 지속적으로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대해서 계속 군사 활동을 펼치는데 아메르테프 3세 시대의 이집트는 너무 부유해서 군사 활동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예를 들자면은 이 당시 아메르테프 3세 시대의 기록들을 보면 이제 그 이집트의 라이벌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저쪽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뭐 바빌로니아나 그다음에 이제 그 시리아 북부에 있는 미탄니나 이런 되게 큰 왕국들이에요. 이 나라의 왕들이 이집트 파라오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약간 이제 이런 틀로 얘기하는 거죠. 형님, 우리 금 좀 주세요. 그러니까 이집트가 금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다른 이집트의 라이벌 국가들조차도 이집트한테 금 좀 달라고 할 정도로 이집트가 부유했습니다. 이거 저도 지금 개인적인 감상인데 박물관에 가서 이렇게 보면은 확실히 그러니까 먹는 거 관련 물론 제사상이긴 하지만은 먹는 거 관련해서 이렇게 유물이 많은 건 못 본 것 같아요. 다른 나라는 진짜 먹는 거에 관심이 많고 내가 어디서 본 거는 이렇게 잔을 들고 있는데 내가 상형 문자는 못 읽지만 잔 옆에다 다 써놨더라고요. 우리 같은 예를 뭐 포도주스, 와인 예, 이럴 정도로.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먹는 거에 관심이 많다는 예.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사를 잘 지낸다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게 그거거든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이집트 문명은 3,000년 넘게 지속이 되거든요. 지속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어떤 이제 기반이 되는 배경은 바로 그거죠. 이제 먹고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 그러니까요. 이 시민들이 덕분에.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게 반란이 안 일어나거든요. 자, 그러면 정복 전쟁이 이제 극으로 달리면서 결국 람세스 2세까지 오게 되는 건가요? 예, 그게 또 말씀을 좀 자세히 드려야 되는데 중간에 굉장히 심각하게 이집트가 좀 이상해졌었던 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 아메노테프 3세 시대,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집트 부유했던 시대. 그 아메노테프 3세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른 인물이 이제 아메노테프 4세예요. 근데 이 사람은 나중에 자기 이름을 바꿔요. 아케나텐으로. 정민채 씨하고 비슷하네요. 오늘 왜 이렇게 이름하고 뭐가 연결이 잘 될까? 오늘 바꾸기 잘했어. 예. 근데 이제 이 아메노테프 4세는 이름만 바꾼 게 아니라 모든 걸 바꿔버려요. 이집트. 그러니까 종교를 바꿔버려요. 종교를요? 이집트 역사상 유일하게 존재했었던 일종의 종교 유일신. 혁명이라고 예.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내분 일어나지 않아요? 당연히 일어나죠. 말도 안 되는 거지 이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 일을 해요. 그러니까 이집트는 전통적으로 다신교 사회예요. 네. 물론 이제 최고신이 있고 최고신의 그러니까 최고신이 누구냐가 역사 과정을 거치면서 조금씩 바뀌긴 하는데 그래도 다신교 어떤 신을 뭐 배척하고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었거든요. 각자가 관장하는 영역에 있는 여러 신들의 집합체.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아케나텐은 그 아텐이라는 굉장히 이제 그 당시까지는 되게 마이너한 신을 끌고 와가지고 이 아텐만을 인정하게끔 그 종교를 이집트 종교를 바꿔버립니다. 다른 신들을 다 무시하고 다른 신을 모시던 신전들을 다 폐쇄시켜버려요. 그리고 아테는 뭐 하던 신인데요? 아텐도 태양신이에요. 태양신. 근데 그러니까 이집트인 사람들은 태양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태양의 여러 속성들을 나눠가지고 또 각각의 신격으로 만들기도 했어요. 그 중심에 라가 있는 거고. 그렇죠. 이제 라는 이제 보편적인 태양신이고 대체로 라는 이제 중천에 뜬 태양. 그다음에 뭐 동쪽에서 지금 바로 새로 뜨고 있는 태양신은 뭐 케플이라고 하고 서쪽으로 지고 있는 늙은 태양은 뭐 아툼이라고 하고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여러 태양신을 이제 구분해가지고 얘기하는데. 근데 이제 아텐은 태양신 중에서도 태양 원반의 신이에요. 그래서 그 아텐만을 유일신으로 만들어버리고 다른 신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이집트 내에서도. 그래서 기득권의 반발이 되게 심했어요. 근데 아케나텐은 거기서 한 발 더 나가가지고 수도도 새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케트 아텐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아무것도 없었던 땅에다가 새롭게 도시를 만들어서 글로 천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전통적인 뭐 멤피스나 뭐 룩소르나 테베 이 지역을 이렇게 전통적인 이집트 중심지인데 다 버리고 다 그냥 내비로 두고 그 아케타텐에 처박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이제 워낙 종교적인 인물이었고 거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대외 관계 이런 거 아무것도 신경 안 써요.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가 이제 관리하던 그 이제 외국에 있는 속국들을 그냥 다 내버려 두는 거죠. 근데 그 사이에 그 이집트 저쪽 그 오늘의 주인공인 히타이트가 세력을 확대하는 이제 그 아나톨리아 이제 동부에서 세력을 확장시켜가지고 점점 남진을 하는 거죠. 소아시아 쪽에서 이제 이집트가 점령하는 지역으로 밀고 그 내려온다. 동부 지중해 레반트 지역으로 이제 밀고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집트가 관리하던 지역인데 이집트가 이제 거기가 이제 관리를 안 하니까 다른 제국이 거기를 이제 점점.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케나텐 시대에 이제 이집트가 약간 이제 국제 관계에 있어서 약간 공백기가 이제 그 이어졌던 거죠. 그 다음 아케나텐의 그 뭐 다음 파라오가 투탕카멘이에요. 근데 이제 이 시기가 이제 투탕카멘이 뭐 제위에 오르고 한 시기는 이제 아케나텐의 어떤 일종의 문화적 종교적 일탈로부터 이집트가 다시 원상 회복되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도 그 해외 원정이나 이런 거 신경 쓸 그 겨를이 없는 거예요. 이런 파라오들은 주로 이집트 내에서 다시 기득권을 이제 탄탄하게 만드는 작업에 이제 몰두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호렘헤브가 자식이 없는 상태로 세상을 떠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자기의 왕위를 자기의 과거에는 자기 동료였고 자기의 부하인 군인 출신의 인물한테 왕위를 넘겨주는데 그게 람세스 1세예요. 그때부터 이제 자, 이제 드디어 람세스 람세스가 1세가 등장을 했는데 자, 여기까지가 벌써 수천 년이 지난 거잖아요. 수천 년이 지났잖아요. 이집트가 세워지고 나서. 그렇죠. 예. 수천 년인데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주 살기 좋은 땅이 있었어요. 거기에 고대 이집트가 등장을 하고요. 아니 그냥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살았는데 갑자기 누가 와서 빡 때렸어요. 아야 하고 맞은 다음에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라고 하면서 힘을 불끈 내고 막 치고 다녔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이상한 왕이 등장을 해서 이왕만 최고, 난 이왕 20만 최고, 20만 믿을 거야라고 하면서 이 국력이 쇠퇴해 갔어요. 그 와중에 저 소아시아 쪽에 있던 히타이트라는 안개 속에 가려진 문명이 갑자기 밑으로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종족, 네. 이래선 안 돼 라고 하던 시기에 람세스가 등장했어요. 근데 지금 아주 정확한 정리입니다. 이제 전혀 몇천 년을 1분 안에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왕위에 오른 람세스 1세는 왕위에 올랐을 때 이미 노인이었어요. 그래서 한 왕위에는 한 2년 정도밖에 없었는데, 근데 사실은 호렘헤브가 람세스 1세한테 왕위를 물려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람세스 1세한테 굉장히 뛰어난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세티 1세입니다. 그래서 람세스 1세가 죽고 세티 1세가 왕위에 오르고 세티 1세가 본격적으로 다시 이집트가 잃어버렸던 그 영토를 회복하는 작업을 시작을 해요. 우와. 그래서 이제 군대를 이끌고 진격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세티 1세는 카데시는 아니지만 히타이트와 전투도 벌여요. 히타이트와의 전투 장면을 이제 자기 기념물에다가 묘사해 놓은 것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렇지만 완벽하게 그 모든 강토를 다 회복하지는 못하고 사망을 하고 그러고 나서 왕위에 오른 인물이 람세스 2세입니다. 자, 무엇보다 대왕이라는 말은 사실은 쉽게 쓰는 말은 아닙니다. 람세스 2세도 대왕이라고 불리우죠. 이제 많이들 대왕이라고 부르시죠. 람세스 2세는 어떤 인물이었길래? 그러니까 굉장히 독특한 인물이고요. 사실 또 업적도 굉장히 많이 남긴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대인들이 이 사람을 이제 대왕이라고 칭하는 것인데
이 람세스 대왕은 이제 람세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파라오들 중에서는 두 번째 파라오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람세스 2세라고 부르죠.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이집트 역사 속에서 람세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파라오는 11명 있었습니다. 근데 이 람세스 2세가 이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카데시 전투 카데시 대전의 주인공인데 이 사람은 이제 신왕국 그중에서도 19왕조 시대의 세 번째 파라오예요. 이집트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은 흔적을 남긴 파라오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워낙 긴 시간 동안 제위에 있었고 그러니까 무려 66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90살까지 살았어요. 20대 중반의 왕위에 올라서 한 90살까지 살았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이 제위 기간이 길다 보니까 남길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았고 또 엄청나게 많은 역사적으로도 업적을 남겼고 또 더불어서 이 사람은 굉장히 이 성격 자체가 그 다른 파라오들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자면 약간 자의식이 너무 충만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런 그 람세스 2세의 성향을 이제 살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증거들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아부신벨이라는 곳에 세워진 대신전이 있어요. 그 대신전 지성소에 들어가시면 지성소라는 곳은 신전에서 제일 신성한 공간이고 신을 모시는 공간인데 그 이집트에서 제일 중요한 세 명의 신이 모셔져 있거든요. 푸타, 아멘, 그다음에 라. 이집트에서 거의 최고 신의 지위를 갖고 있었던 신들이에요. 근데 람세스 2세는 이 세 명 신들 사이에 자기도 앉혀놔요. 람세스 2세를 다른 신 3명이랑 같이 놓은 장면이에요. 람세스 2세가 자존감이 하도 세서 세 명의 주신 가운데 자기를 밀어넣었다고 한 게 이거예요. 그래서 가장 좌측이 푸타, 그리고 그 다음이 그 아멘, 그리고 가장 오른쪽이 라예요. 그 오른쪽에서 두 번째에 있는 인물이 람세스 2세입니다. 근데 왜 자기를 오른쪽에 두 번째에 놨지? 중앙에 놓으려고 그런 건가? 뭐 그럴 가능성이 가운데 쪽에 그리고 저 이제 가장 좌측에 있는 푸타는 이게 이 사람은 약간 이제 그 지하랑 관련 있는 신이기 때문에 이 지성소에 1년에 2번 햇빛이 들어가요. 이렇게 그 직선으로. 근데 푸타는 햇빛이 안 맞아요? 안 보이게끔 만들어졌어요. 와, 그걸 계산해서 만든 예. 이게 저 중동 지방 문명에서 지성소라는 건 진짜 그 뭐야 신성한 데예요. 평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그러니까 뭐 없는 1년에 한 번 들어간다 이런 데가 저기거든. 그러니까 좀 골방스럽지만 저기는 워낙 신성하기 때문이에요. 거기다 자기를 넣었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저희 지금 이렇게 봐서 그렇지 되게 크죠? 근데 그렇게 크진 않아요. 저거는 약간 거의 사우나. 이렇게 사람보다 조금 커요. 사람의 등신대보다 조금 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곽 소장님 얘기 들으니까 저 배치의 의미를 알겠네요. 왼쪽은 해가 안 들고 오른쪽 셋이 해가 들잖아요. 그 중앙이네. 예,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예. 보면 딱 중앙에. 그러네요. 근데 이게 굉장히 독특한 현상인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이집트의 파라오는 뭐 신이랑 동격인 것처럼 이제 네네. 생각들 하시지만 실제로 이집트의 파라오가 그 정도로 완벽한 신격으로 받아들여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보통 사람들보다의 신성이 높은 존재이지만 그렇다고 이 사람은 신이라고 사람들이 인식한 건 아니거든요. 약간 헤라클레스 느낌이네요. 약간 그렇죠. 약간 반인반신 같은 네네네. 느낌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니까 죽은 신, 그러니까 세상을 떠난 신은 그 거의 신격화돼가지고 이 사람한테 이제 종교 의례나 제사가 이제 드려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살아있는 파라오에 대해서 제사를 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근데 람세스 2세는 그 신전을 자기 살아있는 동안 만든 거고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 살아있는 동안 거기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동상 앞에서 제사를 지내요. 진짜. 완벽한 신격화지 자신의. 자기를 그렇게 이제 막 이렇게 그 높이는 것에 되게 열중했던 인물이고, 또 한 가지 보통은 그러면 암살당하는데. 자기 자의식 과잉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가 이제 이집트에 있는 어떤 이런 뭐 신전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은 이제 그 어떤 자기 파라오의 이름을 이렇게 새겨놓잖아요, 돌에다가. 근데 이집트 파라오들은 뭐 람세스 2세뿐만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자기 선조들의 기념물을 이렇게 탈취하는 걸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지우고 자기 이름 대신 써놓고. 정말요? 그래도 돼요? 이거 좀 그렇지 않나? 근데 그게 거의 그냥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돼서 나타나요. 물론 그걸 제일 많이 한 사람은 람세스 2세인데 다 지우고 자기 이름으로 넣어. 근데 람세스 2세는 이제 자기가 하니까 이제 알고 있었던 거죠. 나 남들이 또 지울 거다. 다음에 올 애들도 똑같이 할 지우겠다. 거다. 그걸 못하게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이름을 깊게 파요. 깊게 파놔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이걸 이게 그 이름을 그러니까 지우기가 힘드니까. 지우면 아예 무너질 정도로. 그러니까 깊게 파놓으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이게
자, 그러면 이제 람세스에게 굉장히 중요한 정말 기로에 서 있는 거잖아요. 이집트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로 따지자면 이스라엘, 요르단, 시리아 위쪽으로 올라가는 이 라인을 이집트가 밀고 올라가고 있었고, 히타이트는 저 북쪽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면서 시리아 위쪽까지 점령을 하고 있었고, 여기서의 승자가 한마디로 이 바다로 나가는 길을 먹는 네. 중요한 이제 역할이 거기 이제 중동의 패권을 지는 건데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대체로 이집트가 강성했을 때 꼭 직접 지배는 아니라도 요새를 세우고 군대를 주둔시키는 데가 대개 시리아까지예요. 그러니까 이집트는 사실 이집트는 이 자연 조건이 이게 상대적으로 굉장히 고립된 자연 조건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통로가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쪽 이제 레반트 쪽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그 지중해 동부 지중해 해안을 따라서 나가는 길밖에 없고, 왜냐하면 그 이외의 지역은 사막이어서 네네. 쉽게 이동할 수가 없는 지역이에요. 누가 쳐들어오기도 참 쉽지 않은 지역. 그리고 항상 이제 이집트가 이제 후대가 되면 이제 외세의 침략을 계속 받아요. 뭐 아시리아나 페르시아의 침략을 받는데 전투가 벌어지는 지역이 언제나 그 동부 지중해 해안가예요. 네. 거기서 이제 충돌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봤을 때 사실 그 레반트 지역이 이집트한테 엄청나게 중요하진 않았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레반트 지역에서 나는 굉장히 필수적인 자원이 있긴 했습니다. 목재예요. 목재. 나무요? 예. 그러니까 레바논 그 향나무, 네. 예, 백향목이라고 하는 그 레바논 네. 그에서 나는 굉장히 질 좋은 나무가 있거든요. 근데 이집트는 딴 거는 다 있는데 나무가 잘 없어요. 아, 농사가 그렇게 잘 되는데 나무가 별로 그러니까 없어요? 나무가 있긴 한데 좀 이제 질이 안 좋죠. 질이 안 야자나무. 좋고, 그러니까 뭔가 이제 커다란 배를 만들거나 혹은 이제 건축 자재로 쓰기에는 좀 부족한 나무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집트는 언제나 레바논에 가서 그 나무를 가지고 와야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 지역이 이제 이집트 문명이 시작할 때부터 되게 이집트한테 중요한 지역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지속적으로 저 지역에 대해서 영향력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집트한테도 중요하지만 히타이트한테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에서 출발한 그 각 문명들한테는 목덜미나 다름없는 지역. 그러니까 그쪽은 이게 없어도 사는 수준이 아니라 필수품이 없어요. 메소포타미아 이집트하고 달라서 있는 건 있고 없는 건 없어요. 없는 게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석재, 목재 이런 것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 유통이 안 돼요. 이 동서 유통하려면 산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있는 구리, 석재, 목재, 저쪽에 있는 광물 이걸 해줘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저 지역은 그러니까 저 레반트 지역은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지중해를 연결하는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아마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 페니키아 문명이라고 네, 페니키아. 해상 무역 네네네. 이런 그 키워드가 떠오르는 문명이잖아요. 그 페니키아가 있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맥 같은 곳이네요. 그러니까 저기가 정말 무슨 너무너무 중요한 어떤 중요 심장 부위 이런 느낌이 아니라 여기를 딱 막는 순간 혈관이 네. 탁 막히는. 정색이 오는 그런 것이죠. 예. 네, 근데 이 람세스 2세 당시에 이 군사력이 최고의 정점에 달해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럼 이집트의 군사 전술이나 이 제도는 어땠나요? 그러니까 이집트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적으로는 고립주의 정책을 펼쳤고 그러다 보니까 군사력이 다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제국들보다는 훨씬 약했어요. 그리고 사실 고왕국이나 중왕국 시대 때 이집트는 저쪽 다른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제국들이랑 이제 맞붙을 일은 없었습니다. 이집트가 상대해야 되는 세력은 그 당시에는 그냥 여기 뭐 팔레스타인 지역의 뭐 도시국가들이나 뭐 누비아 그 이제 종족들이나 이런 약간 이제 훨씬 더 이집트보다는 이제 수준이 낮은 정치체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아주 기초적인 어떤 전술이나 기초적인 무기 체계만 가지고서도 이 사람들을 상대할 수 있었는데 이제 또 말씀드린 것처럼 힉소스한테 한번 침략을 당하고 나니까 이제 정신이 바짝 든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집트도 힉소스 세력이 갖고 있었던 전술이나 어떤 그 이제 어떤 그 무기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왕국 시대 이전에 이집트에 상비군이 있었는지 여부는 분명하진 않습니다. 근데 신왕국 시대는 분명히 있었어요. 상비군이라는 거는 이제 직업군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당시 신왕국 시대 이집트가 전 시대와 이제 현저하게 달라지는 지점은 이제 말이 들어온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말이 그 힉소스 시대 때 말이 이집트에 도입이 되고 또 그 말과 함께 이집트에 도입된 것이 이제 전차였습니다. 말이 이끄는 전차 전력이 이집트 군의 어떤 핵심 전력으로 자리를 잡게 되고, 그러니까 람세스 2세 이전의 이집트군은 이제 한 3개 정도의 사단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람세스 2세 때는 이거를 4개로 더 확대합니다. 그리고 이 사단들에는 이집트에서 제일 중요한 신의 이름들을 붙였어요. 아멘, 라, 푸타,
이제 제일 중요한 신이고 그다음에 이제 세트라는 신의 이름도 붙이는데 이 세트는 그 앞에서 말씀드린 세 신보다는 약간 신격이 떨어지는 신이지만 이 세트는 싸움을 잘하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신화적으로 봤을 때 이 지하 세계를 그 여행하는데 지하 세계를 여행할 때 되게 위험 요소가 많거든요. 근데 그 라가 타고 있는 이 배의 뱃머리에서 칼 들고서 제일 먼저 적들을 물리치는 신이 바로 세트 신이에요. 그래서 이 세트라는 이름을 붙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그러면 이 이집트는 청동기, 철기 뭐 어떤 시대였었어요? 이집트는 청동기죠, 당연히. 그런데 이집트 청동기는 일반 청동기보다는 좀 셌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비소를 섞었다는 어떤 강도가 한 1 정도 올라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히타이트가 이제 철기로 유명한데 네. 히타이트가 어쨌든 철기를 처음 제조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철기가 왜 중요하냐면 철 자체는 옛날 사람도 알았어요. 이집트에도 철이 있었대요. 근데 이게 녹이 썰어서 분해가 되니까 유물로 잘 남아있질 않은데 처음에 철은 이게 녹는 점이 1500도예요. 구리는 1000도에서 녹아요. 네. 합금인 주석은 230도에서 녹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쉬워요. 그런데 철은 1500도까지 열을 내야 되는데 이 용광로 같은 이런 어떤 인공적인 장치를 하지 않고 당시로는 철을 1500도까지 못 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히타이트가 철기를 주저하게 된 거에 대한 설 중에 하나가 그 수도에 계곡이 있는데 이게 봄에 계곡 사이로 바람이 강하게 불면 그때의 산소가 많이 공급되기 때문에 고온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타이트가 처음 철을 만들게 된 게 아닌가 그런 설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소용이 없는 게 그렇게 만든 철은 약해요. 우리가 무쇠라고 하는데 이게 철이 무기가 되려면 강철이 돼야 되는데 강철이 되려면 이거를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철기가 중요한 거는 대량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청동기는 일단 재료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히타이트도 문제가 주석이 안 나요. 구리는 나는데. 그래서 주석값이 구리값의 뭐 7배, 10배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철은 보편적으로 있으니까 철기의 장점은 많이 만들 수 있다는 거고 자원을 외국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데 히타이트 시대의 제조 방식으로는 대량 제작이 안 돼요. 아, 바람이 세게 불어줘야지 철을 녹이니까.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올해는 뭐 신이 안 도와줘갖고 많이 못 만들었다 이런 기록도 있고 그리고 만들어봤자 강철을 못 만들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거의 못 쓸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태풍이 오면 아스타 태풍! 이러면서 철 만들고. 불어라 그러니까 바라봐. 히타이트에서 철기가 처음 만들어진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것을 그 만들어진 철기가 있다고 그래서 그 자체를 가지고 철기 문화라고 부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철기 문화라는 어떤 그 이제 보편적인 현상이 등장하는 거는 훨씬 더 후대의 일이에요. 히타이트 군은 아마도 이제 주된 무장을 다 청동으로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히타이트 지역 내에서 철기가 분명히 그 발굴이 되기는 해요. 근데 그 철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 품질이 높지 않아서 무기로서 그렇게 효용성이 있지 않았고 또 철기를 만드는 것 자체가 이렇게 경제적인 어떤 선택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당시 기준으로 철기가 보편적이 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집트군은 이제 고대 이집트 문명은 기본적으로 청동기 문명이에요. 그리고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이집트에도 물론 이 철기 시대가 시작되기 이전에도 철이 있긴 했는데 이 철들은 대부분 다 이제 운철입니다. 운철. 그러니까 운석을 토대로 이제 뭐 사막에 떨어진 운석에서 보니까 되게 운석을 주워서? 되게 신기한 어떤 뭐 금속이 있어 그거 가지고 만들었다 뭐 이런 식이고요. 아, 근데 대기권을 통과하면서 높은 열을 받고 이게 그러니까 순수한 철이 철이 아까 나는 거예요? 말씀드린 1500도를 못 내니까 운석에서만 순수한 철을 그래서 그 투탕카멘 무덤에서 발굴된 유물들 가운데 철검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철은 그러니까 운철로 만든 되게 예쁘게 생겼는데 실제로는 강도가 강하지 않은 철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철이 금보다 비쌌다고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없어요. 그냥 정말 그냥 운 좋게 운이 좋아야지 구할 수 있는 거지. 아유, 우리 그것도 좀 신비스러운 금속이었겠어요. 아니 예. 하늘에서 떨어지는 예. 데서 구하는 되게 데다가 신성한 금속이라고 보통 이제 그리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그 물론 이제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남학생들이 머리카락도 뜯어서 싸우고 서로 돌 들고 누구 돌이 더 센가 쳐가지고 싸우고 이게 그냥 안 가르쳐줘도 하잖아요. 그럼 운석이 떨어지면 이게 뭐보다 센지 쳐볼 것 같아. 헷갈리죠. 예. 근데 얘가 어떤 안 것보다도 부수죠. 세다고 느껴지면 신성시대. 게다가 이거는 만들어 놓으면 좀 있다가 녹아서 없어져요. 녹슬어서 없어지잖아요. 아, 또 그러니까 더 신비한 거죠. 진짜 비싸고.
그럼 이 이집트와 히타이트가 또 어마어마한 군사력이 있었잖아요. 그럼 그만큼 무기도 다양했을 것 같은데 고대 전쟁의 무기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이때는 사실 뭐 굳이 따지면 활창, 도끼, 철퇴 뭐 이런 거네요. 근데 문제는 활이 이집트가 복합공을 써요. 오. 이집트군 하면 대표적인 게 되게 궁수였을 정도로 복합공이 굉장히 강한데 거의 183m에서 270m 사거리를 가졌다니까 우리나라 각공하고 거의 같죠. 굉장히 강력합니다. 이건 청동 갑옷도 뚫어요, 근거에서. 이게 모든 종류 활 중에서 제일 강력한 네. 활이었다고. 네. 그리고 이 복합공이 이제 도입이 되면서부터 전차가 본격적으로 군사 무기로 사용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차 그 위에서 쏘는 그 화살의 위력이 엄청나게 강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람세스 2세 제위 초창기 기록들을 보면은 실제로 이제 파라오가 명령해가지고 무기를 제작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렸다는 문서들도 발견이 됩니다. 이집트군의 무기는 복합군 그리고 저러한 식의 칼 그리고 이 전차 이런 것들이 쓰였는데 히타이트는 뭐 근데 어떤 걸 히타이트도 쓰였어요? 잘 비슷한 것 같아요. 기본적인 무기는 전차 뭐 이런 건데 문제는 무장을 얼마나 철저하게 잘했느냐. 그리고 이제 무기가 얼마나 표준화돼 있었느냐 이런 게 문제인데 그런 부분을 말기가 힘들죠. 근데 히타이트 벽화 보면은 투구 쓰고 갑옷도 다 입어요. 근데 이제 이집트군 더워서 그런지 그림 같은 거 보면은 이게 다 벗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좀 애매하죠. 이게 진짜로 안 입은 건지. 근데 보면 전통적으로 이집트군은 그러니까 일반 병사들은 굉장히 간결한 무장만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뭐 예를 들자면 이제 가죽으로 만든 벨트 같은 걸 이렇게 가슴에 묶어가지고 그 정도로 무장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물론 이제 그 전차 장교들이나 파라오는 그 갑옷을 입었죠. 대체로 이 당시의 갑옷은 이제 그 뭐죠? 뭐라 그러지 그거를 미늘 갑옷, 미늘 갑옷 물고기 같은- 비늘같이 예, 이제 미늘 갑옷 같은 것들을 이제 주로 입었었죠. 그리고 이집트군의 경우에는 심지어 이제 신왕국 시대가 되면 이제 약간 투구 같은 거를 쓰는 모습들이 나타나기는 해요. 벽화나 이런 데서. 네. 근데 이제 중왕국 시대만 가도 투구도 잘 안 써요. 그리고 진짜 재밌는 모습들은 중왕국 시대의 이집트 병사들은 이제 투구를 쓰지 않는 대신에 자기의 머리카락을 계속 깎아가지고 일종의 머리카락을 꼬아가지고 모자 같은 걸 만들어서 그 헬멧을 쓴 사례들 나타납니다. 근데 이때 당시 히타이트와 이집트 얘기할 때 군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전차잖아요. 양측은 전차가 좀 많이 달랐나요? 뭐 기본적으로 전차의 구조는 비슷했지만 이제 굳이 구분을 하자면 이집트 쪽의 전차는 경전차였고 히타이트 쪽의 전차는 중전차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이제 달라요? 크기도 히타이트 쪽이 좀 더 크고 무게도 더 나가고 또 이제 전차에 탑승하는 인원이 이집트 쪽은 2명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이제 그 기수랑 그러니까 그 마부죠. 네. 마부랑 그다음에 이 궁수가 이집트 쪽에 타고. 저희 벤허나 뭐 이런 옛날 로마 뭐 드라마 영화 이런 거 보면 나오는 말이 끄는 작은 마차. 그렇죠. 예, 바퀴 그렇죠. 두개 달리고. 그런데 이집트 쪽이나 히타이트 쪽 전차들은 대부분 다 말이 말 두 두 마리. 필이 끄는 거였고 말. 로마 쪽에서는 레이스를 위해서 만든 전차들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숫자의 말이 끌고 있죠. 근데 이제 반면에 히타이트 쪽에서는 그 전차에 3명이 탑니다. 그래서 이제 마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병사가 있고 창 들고 방패 들고 있는 병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군병이 있고. 그런데 이제 일설에 따르면 히타이트 쪽 전차에는 군병이 타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근거는 이집트 쪽에서 카데시 전투를 묘사한 부조 같은 것들을 보면 히타이트 쪽 전차에 군병이 안 타고 있거든요. 네. 그거를 근거로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이와 같은 설이 꽤 오랫동안 유통되긴 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요. 그 이유는 히타이트 쪽 부조들을 보면 물론 카데시 전투를 묘사한 부조는 아니지만 분명히 히타이트 전차에 군사들이 타고 있고 또 이집트 쪽에서도 그 람세스 2세의 아버지인 세티 1세 때 이 세티 1세가 히타이트 군이랑 이제 붙었던 장면을 묘사한 그 부조가 있는데 그 부조에는 분명히 히타이트 병사들이 활을 들고 있어요. 전투력으로 보면 히타이트는 전투병이 2명이고 이쪽은 1명이니까 실제로는 2배가 아니라 몇 배 효과가 나요. 그런데 사실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군대는 항상 전투해본 베테랑과 신병의 간극을 메꾸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상상 초월해요. 신병, 첫 전투에 투입된 애가 50에서 80% 죽거든요.
그래서 이 히타이트 시스템을 어떤 사람은 주력 전투병과 보조병 개념으로도 이해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뒤에 옆에 태우고 보조병으로 싸우는 게 실제로 전투병을 만들어내는데 엄청난 차이가 와요. 아, 거기가 실전이면서 훈련이네요. 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제 카데시에서 붙었을 때 우리가 모르는 게 양측 전력의 병사들의 능력인데 히타이트군이 전체 보면은 좀 이게 세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게 꼭 철기 때문이 아니라 중전차가 가진 장점은 베테랑을 키워낼 수 있다는 거죠. 전차는 약간 전술이 다르잖아요, 일단. 제가 이탈리아 갔을 때 지금도 그 고대 전차 경주가 있어요. 예. 우와, 우와. 여기 해변에서 이렇게 모는 분을 한번 보긴 했는데 그거 되게 말 한 마리로 하더라고요. 근데 왜냐하면 말 두 마리가 들어가면 굉장히 힘들고 내필, 배너에 나오는 내필 같은 경우는 그 소설에도 그런 내용 나오는데 말이 엄청 중요한 말이라고 그러잖아요. 내필이 돌면 이게 네 마리가 이렇게 커브 틀 때 보폭이 다르기 때문에 전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 훈련시키는 게 네.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두 필이면 어느 정도냐면 나도 잘 모르죠. 근데 아무튼 전차는 그 말이 여러 마리 있을 때는 이 회전시키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전차는 기본적으로 서스펜션이 없어요. 그때 타이어도 없고. 그래서 달리다가 조그만 돌멩이 같은 거 있으면 뒤집어집니다. 속도가 빠를수록 잘 뒤집어져요. 그러니까 사막이니 이런 게 뭐 이렇게 평탄해 보여도 돌멩이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찝차 같은 것도 몰고 가다가 곧장 이게 전복되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인물 그리고 무기, 전차까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아직 전투 얘기가 안 나왔거든요. 카데시 전투 어떻게 시작되나요? 카데시 전투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람세스 2세가 자기 아버지가 이제 진행하던 그 레반트 그 재정복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이 됐는데 그래서 사전에 꽤 많은 준비들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본격적으로는 기원전 1274년 그러니까 이제 람세스 2세 재위 5년에 그 봄 무렵에 이제 출격을 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집트가 동원할 수 있는 거의 최대의 병력을 동원을 해요. 이집트가 이 당시에 총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의 숫자, 학자들에 따라서 또 차이가 있지만 한 5만 명까지는 동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통 추정이 되는데 그 중에서 거의 절반의 전력을 다 갖고 출격을 합니다. 람세스 2세는 이집트 제국의 주력 부대를 이끌고 출병하게 된다. 한 달 만에 카데시 인근까지 진격한 람세스 2세에게 기적 같은 행운이 찾아온다. 승리를 확신한 람세스 2세는 카데시 요새를 향해 재빠르게 움직이며 히타이트 제국의 점령을 확신하는데 역사상 최초의 전투, 카데시 전투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나? 고대 왕국의 충돌, 카데시 전투 2부 많은 시청 바랍니다.